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올 들어 월 평균 실업자가 무려 113만 명에 이르면서 실업급여가 4조 5천억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시장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진단과 함께 산업 인력 재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올해 월 평균 실업자 수는 사상 최대인 112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지난달까지 지급된 실업급여도 역대 최대로 4조 5천억 원을 넘었는데 지난해보다 무려 25%나 불어났습니다. 지난 7년간 실업급여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슷한 한 자릿수였지만 고용 상황 악화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개선됨에 따라 고용이 나아지는 형편이지만 우리나라는 예외였습니다. 지난해 2분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실업률이 5.8%에서 꾸준히 줄어 1년 만에 5.3%를 기록했고 미국 역시 4.7%에서 3%대로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고 제조업 구조조정 당시 수치인 3% 후반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종목에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지만 자본 집약 산업이라 고용 창출력은 떨어져 산업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기존의 산업 가운데 경쟁력을 잃은 산업들에 있는 분들을 이동시켜서 다른 산업 분야에 재배치할 필요는 존재한다. 특히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석유화학 등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이 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데요. 노인들은 일을 해 돈을 벌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데다 어렵게 구한 일자리 대부분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6.7%,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가운데 1위입니다. 가입국 평균보다도 3배 이상 높습니다. 반면 공적연금을 비롯한 노인의 소득보장제도 수준은 전 세계 96개국 가운데 82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노인들은 일자리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들 과반은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노인들 10명 가운데 6명은 나이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노인은 10명 가운데 3명에 그치는 수준으로 이마저도 단순 노무직이 대다수입니다. 임금 수준도 열악합니다. 일한 경험이 있는 노인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10만 개 늘리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시장 안에서 고령 근로자에 대한 어떤 차별을 개선해야 되고 60세 정년을 점차적으로 연장해서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특성과 재능과 지역적인 특성에 맞추어서 발전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고학력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도 본격화된 만큼 노인 일자리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생활임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소 생계비인 최저임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인데요. 생활임금이 이미 10,000원에 도달한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4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보다 1,798원 많고 올해 서울시의 생활임금보다는 10.2% 오른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것으로 최저임금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해 광역단체 12곳과 기초단체 70여 곳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 외에도 광주광역시와 경기 수원시 등 많은 지역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10,000원 안팎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생활임금제 도입이 소비 진작과 업무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조사 결과는 제도 활성화에 더욱 힘을 싣습니다. 하지만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현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지자체와 지자체가 투자한 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직종의 민간기업 시급 노동자들은 생활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 만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오히려 재정적인 낭비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민간 기업에 공공계약 참여 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의 기조를 설명하며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3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공정거래법을 두고는 대기업 옥죄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역설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며 소득주도 성장 논란에 입을 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공정거래를 주제로 연합뉴스TV 경제포럼에서 한 기조연설 자리에서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일부 어떤 오해에 비롯된 어떤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의 모든 것은 아니죠. 최저임금을 포함한 명목소득을 증가시키고 생활비나 경영비용을 줄여 실질소득을 올리는 한편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구매력도 끌어올리는 포괄적인 정책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순탄치는 않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닐 거고요.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상당한 어떤 시간이. 다만 그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세밀하게 조율,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최근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둘러싼 오해가 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기업 옥죄기 아니냐라는 이제 표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분명히 뭐 재벌가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어떤 기업 생태계를 더욱더 다이내믹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전직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 사태로 추락한 공정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맞춰 국내 시중은행들도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금리 인상은 그동안 싼 이자 덕분에 빚으로 내 집을 마련했거나 계획이 있던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10월 1일 주요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 금리는 3주 전보다 0.1에서 0.12%포인트 오른 4% 중반에서 형성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오는 12월 금리를 또다시 인상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선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이미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세금과 대출 규제를 크게 강화한 만큼 이번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1조 1천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약 1,500조 원 중 3분의 1을 넘습니다. 금리 인상은 주담대 외에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전세자금 대출에도 영향을 줘 부동산 자금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난 이자와 세부담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인상되면은 역시 그 가계 부담이 갈 수도 있고 또 이자 부담 때문에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한두 달 내로 나오게 될 한국은행의 3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통해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아직 부지 선정도 안 했는데 벌써 3기 신도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에 미분양이 남아있고 교통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된 지역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로 광명 시흥과 하남 감북, 고양 원흥 등이 거론되자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 미분양이 이미 넘치는데 3기 신도시까지 지어진다면 결국 기존의 신도시 발전이 더딜 것으로 우려하는 내용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미분양이 많고 택지 개발도 진행 안 된 곳이 많은데 3기 신도시까지 만든다고 하면 당장 하반기 분양시장부터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서울과 가깝고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3기 신도시가 주변의 수요를 흡수하면서 기존 신도시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 시장은 서울 도심과의 거리나 접근성에 영향을 받는데 교통 여건이 어느 정도 양호하냐에 따라서 선호도나 주택 가격에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우정과 검암 역세권 등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선정지역 인근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해당 지자체는 서울의 베드타운 기능 수행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인프라 비용이 지역 주민은 교통난 심화에다 집값 하락이 걱정입니다. 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단지 환경을 쾌적하고 좋게 만들어서 이거를 개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신도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택지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 큰 병원에 갔는데 MRI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 들으면 몸 아픈 것보다 돈이 더 걱정인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를 뇌 MRI 검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개인 부담이 1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정밀한 검사로 큰 병원에서 받을 때가 많은 자기 공명 영상 MRI 검사. 대학병원의 경우 70만 원가량 들어 한 번 받기도 부담인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살펴보려고 MRI를 쓰는 건데 정작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병 판정이 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은 크고 가격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가 여기 병원 오기 전에 그 전에 병원을 갔는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금액이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근데 환자들이 부담이 좀 적게 되었으면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정부는 우선 뇌질환 MRI 검사에 한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병원 규모별로 일치시킬 방침인데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평균 66만 원인 본인 부담이 1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중증 뇌질 환자는 병의 경과를 보기 위한 보험 적용 기간이 늘어나는데 현재 최대 6년인 양성 종양은 10년이 됩니다. MRI로 인한 환자분들의 의료비 부담은 되게 큽니다. 2021년까지는 복부나 흉부나 관절이나 근골격 같은 모든 부위의 MRI가 보험 적용되도록 보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신장과 방광,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도 당초 예정대로 연말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10월의 첫날부터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건데요. 다양한 경제 지수에서 위태로운 한국 경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저 역시 최근 들어 경제 성장이나 고용률에 관한 뉴스를 전할 때마다 역대 최저, 역대 최악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지수가 있을까요? 네, 박하윤 아나운서가 방금 이야기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이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국제정책연구기관인 policyuncertainty.com에서 경제와 정책 쪽에서 불확실함과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주요 언론에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추적하는 지수인데요. 지난 23일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도 발표됐는데요. 그런데 이번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155.15로
165.4였던 작년 4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에 대해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155.15라는 수치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떻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물론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표는 1990년 1월부터 작성했는데요. 1990년 1월에서 2014년 12월까지의 지수 평균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00보다 크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이 장기간의 평균보다 확대됐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155.15라는 수치는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는 뜻이라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만큼 수치가 높았던 적은 없었나요? 물론 있습니다. 불확실성 지수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17년 1월이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당시엔 국정농단 사태로 시국이 상당히 어수선했던 시기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와 소비 심리가 상당히 굳어 있었는데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우려까지 더해져서 391.8까지 올라갔던 거죠.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작년 5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하강해서 지난해 8월엔 90.03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이후 오르내림세를 계속 반복하다가 올해 3월부터 다시 수치가 오르면서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네, 그래도 화면에 수치를 보니 수치가 조금 엎치락뒤치락 하기는 하지만 상반기까지는 호조였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불확실성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네, 원인은 다양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적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데요. 사실 20개국을 대상으로 산출한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도 227.77로 작년 3월 이후 최고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동향 9월호에서 무역 분쟁 이슈를 최근 세계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며 각국의 경제 정책 관련 불확실성도가 높아지면서 세계 경기 개선이 지속할지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게 된 거죠. 네,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한 경제 기반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 차원의 관세 폭탄을 퍼부으며 무역 전쟁을 하는 바람에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역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도 수치가 높아진 이후에 한몫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발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외 경제기관들도 하나둘 국내 성장률의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0%에서 2.7%로 내년도 전망치도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OECD 성장률 전망치를 이처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투명해졌다는 뜻이기도 한데 LG 경제연구원 역시 최근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하고 내년에는 더욱 낮아져서 2.5%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국 경제가 L자형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자형 경기 침체, 어떤 식으로 경기화된다는 의미인가요? 네, L자형 경기 침체란 알파벳 L자처럼 급격히 하락한 채로 불황을 지속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6% 성장하는 데 그치며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GDP 잠정치가 낮아지기도 했죠. 이로 인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보다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다양한 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경고등을 끄기 위해서라도 경제 정책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고등이 켜졌다. 부정하고 싶지만 여러 수치에서 너무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치만이 아닙니다. 주변엔 취업과 실직을 고민하는 이웃들이 넘쳐나고 도심에선 문 닫은 가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다는 것, 가장 확실하지만 잔인한 수치가 아닐까요? 부디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